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한후 지난 시간에 기한후 배설을 했죠. 기한후 배설했는데 기한후 배설에 대한 문제 한두 개 풀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너무 길게 또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짧게 하는데 자꾸 의욕이 앞서서 지난 시간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우리 기한후 배설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2번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배서일제 기재가 만기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교부일이 거절 증서 작성 기간 후에 있더라도 기한 후 배설을 할 수 없다? 아니죠. 기한 후 배서 어음행위의 판단 기준은 실제 어음이 교부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실제 교부일이 거절 증서 작성 기간 후에 있었기 때문에 기한 후 배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안 돼요. 배서로 양도해야 되고 효력만 있다는 것이 우리 법조문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문에 하나 좀 덜 봤던 게 있죠. 이 항 가보시면 날짜를 적지 않은 배서. 이거는 지급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가급적이면 어때요? 유효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어음법적으로 포섭시킵니다. 여기 만기 후의 배서도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음법적으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어음법적으로 유효하도록 포섭시키고 있다. 날짜를 적지 않은 배서도 이거는 지급거절 증언 작성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아예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입증이 된다면 이 추정이 깨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거절 증언 작성 기간 전에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준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음의 외관 법리를 봐서 유효하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조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판례를 한번 가보시면요. 판례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 2번 보세요. 2번. 기한 후 배서의 경우에 어음 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에 이미 발생한 기한 후 배서예요. 어음 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에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 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죠.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발생한 게 있다면 인적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나왔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기한 후 배서의 어음 채무자가 배서 당시에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 사실을 피배서에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기한 후 배서는 인적 항변 절단이 안 돼요. 인적 항변은 항변할 수 있단 말이죠. 항변할 수 있는데 좋다. 항변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 것을 항변할 수 있냐면 배서 당시에 이미 과거에 발생했던 거죠. 발생한 배선에 대한 항변 사실로 인적 항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배서 이후에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인적 항변에 대한 그 범위 그걸 여러분이 요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 가보시면 기한 후 배서는 배서에 기재를 해서 어음을 교부하는 외에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 양수 절차인 채권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음법적으로 배서할 수 있다고 했죠. 배서이기 때문에 지명채권 양도 방식인 채권자 다시 말해서 채권 양도인 통지 채무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알겠죠? 그래서 양도의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와 동일하게 본다는 뜻이지 양도 방식까지 지명채권 양도 방식을 요구한다는 게 아닌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서 금지 어음과 구별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 몇 개 안 되는 요런 클루 요걸 알고 있으면 금방 여러분이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연습을 좀 하십시오. 보면서 무슨 뜻인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로 가보겠습니다. 인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인수.
인수는 반음의 소진 또는 단순한 점자 만개에 이르면 인수를 위해서 지급인에게 주소의 어음을 제시해야 되죠. 인수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런 뜻이죠.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22조를 가보시면 인수 제시 명령 또는 제시의 명령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발행인은요. 환음의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해서 어음을 제시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어요. 이게 유익적 기재사항이죠. 기한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도 않고 인수를 위해서 반드시 어음을 제시해라라고 적을 수 있어요. 또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다만 어음이 제3자 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가 아닌 지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거나 일나무 정기 출급의 어음일 때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3지역에서 지정하거나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 지급할 것일 때는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급해야 하는 것이거나 일나무 정기 출급 어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 인수를 위한 어음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해서 어음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배서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 제시를 금지한 경우는 배서인이 그걸 할 수 없다. 뭐 그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시험에 뭐 잘 나오는 건 아니고 한번 전체 시스템을 아는 차원에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3조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어음의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일나무 정기 출급 어음의 제시기한. 일나무 정기 출급 어음의 제시기한은 언제 되느냐? 이거는요. 그 발행한 날로부터 1년 내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돼요. 일나무 정기 출급 어음의 제시기한은 1년입니다. 발행한 날로부터 1년 내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돼요. 이때 1년은요. 발행인은 1년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배서인은요. 1년의 기간 그죠?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기간 및 그죠? 단축하거나 연장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이에요. 1년의 기간 및 그죠? 단축하거나 발행인이 단축하거나 연장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축할 수 있다. 배서인은 단축할 수밖에 없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발행인은 이 1년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도 있지만 배서인은 어때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발행한 날로부터 1년의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된다. 인수를 위한 제시, 이게 뭐예요? 사실은 상환 청구권의 그죠? 청구권의 요건입니다. 요건. 요건으로서 우리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일나무 정기 출급의 어음의 제시기간은 발행한 날 1년의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된다. 상환 청구권 하나의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두고 뭐 인수 부분을 그렇게 너무 어렵게 많이 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인수의 방식 이런 것도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3자 방의 지급 기재 있죠. 27조 정도를 우리가 한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3자 방의 지급의 기재. 제3자 방. 제3자 방은 뭡니까? 어, 지급인의 주소지 다른 곳에서 제3의 지역에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제3자 방이라는 것은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요.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엄에 적어버렸네요. 이때 제3자 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으면 지급인은요. 인수를 함에 있어서 그 제3자를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를 적었어요. 지급인의 주소지가 만약에 서울인, 송파다. 그런데 지급지를 어때요?
다른 지급지를 예를 들면 종로다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적은 경우는 이래 놓고는 어때요? 거기다가 제3자 방에서 제3지역에서 3자 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원래 적어야 되는데 적지 않았어요. 그럴 때 지급인은 인수를 할 때 제3자 방에서 지급하는 거야 라고 어때요? 제3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 관한 내용이 적은 게 없으면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 제3자를 정할 수 있지만 만약 이런 것들이 안 적혀 있다 그러면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는 거죠. 어디요? 요 지급지에서. 그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어음의 경우에 지급인은 인수를 하면서 지급지 내에 위치한 지급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어음의 경우는요, 지급인은 인수를 할 때 지급지 내에 위치한 지급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인수에 대한 효력을 한번 볼게요. 그게 몇 조문이냐면 28조를 한번 가볼게요. 인수의 효력. 인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음의 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상환 청구 금액, 재상환 청구 금액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해서 인수인에 대해서 환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 청구권을 가집니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도 같죠. 인수를 하게 되면은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상환 청구 금액과 재상환 청구 금액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해서 인수인에 대해서 인수인 주체무자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환음으로 생기는 직접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소진이 발행인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는 이 정도로 해주면 돼요. 더 많이 사실은 할 것도 없어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그 보증을 가보겠습니다. 보증은 시험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보증을 보면요. 보증의 기능입니다. 어떤 거냐면 환음은 보증에 의해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어요. 환음의 보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와 어음의 기명날인하고 서명한 자도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도 되고요. 어음의 기명날인 서명한 자도 설령 어음의 기명날인 서명한 자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음의 기명날인 서명한 자는 보증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제3자도 가능합니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둘 게 있는데 보증과 관련해서 2번 판례기출 2번 있죠. 그걸 한번 보십시오. 어음 보증을 조건부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음행위는 주로 조건부로 할 수 없죠. 그죠? 무인성에 의해서 그죠? 무인성. 조건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증만큼은 조건부로 하더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판례가. 요걸 한번 좀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면 좀 뜬금없이 이렇게 만약에 어음 보증을 조건부로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맞는 말입니다. 원래 어음에서는 조건부로 뭔가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그 판례가 이유를 어떻게 되냐면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다르게 조건 없는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일단 없어요. 조건 없는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일단 없다. 또 두 번째는 주된 채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채무 부담 행위이다. 보증이. 또 보증과 유사한 환음의 인수 앞뒤에 봤잖아요. 인수에서도 부단순 인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인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음 보증에 대해서 환음의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거죠. 보증과 환음의 인수의 균형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는 거죠. 이 조건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음거래 안전성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조건부로 붙인 보증도 가능하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조건부 어음 보증도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보증의 방식입니다. 보증의 방식. 이걸 조문만 잘 보면 돼요. 조문. 보증의 표시는 환어음 또는 보충지한다. 한어음 위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충지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어음 위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충지에 별도의 지면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증을 할 때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줘야 돼. 보증인의 기명날인 서명이 필요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보증을 뭐라 그랬어요? 보증은 이거는 어음 행위라 그랬죠. 알겠죠? 그래서 어음 행위냐 아니냐 구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음 행위냐 아니냐 구분 기준은 뭐라 했죠? 기명날인을 하느냐 아니냐 문제였다 그랬죠. 알겠죠? 기명날인 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명날인 서명하면 전부 어음행위라 그랬죠? 배서도 어음행위. 이해가시죠? 배서, 보증, 그 다음에 뭐 지급인의 인수, 그죠? 인수. 이런 것도 다 어음행위가 된다. 그 다음에 환음의 앞면에 한음 앞쪽 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서명이 있는 경우는 보증을 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다만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서명이 있을 때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냐하면 앞면에는 누가 지급인과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원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앞면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면에 기명날인 서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보증으로 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지급인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있으면 이거는 원래 기명날인 서명이 앞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 보증에는요.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임을 표시해 줘야 돼. 표시. 그 표시가 없을 때는 발행인을 위해서 한 것으로 봅니다. 발행인 알겠죠? 발행인을 위해서 보증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 이런 것들 뭐 조문만 좀 잘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고 이제 기억이 안 날 뿐이지만 반복해서 이렇게 짚고 하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보증의 방식. 자, 문제 하나 보시면 2번 가볼게요. 환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서명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자, 보증의 효력입니다. 30일 가보시면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보증을 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그죠? 예, 보증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그죠? 근데 이 항을 잘 보시면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독립성의 근거 조항이라고 본다 그랬죠? 독립성의 근거 조항이에요. 그래서 69조하고 7조와 요것은 어때요? 우리 7조와 그 다음에 여기 32조 2항은 독립성의 근거 조항입니다. 어떤 거냐면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보증은 그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효력을 가진다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립성을 근거라는 거죠. 이 항이. 또 보증인이 한음에 지급을 해버리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엄상 채무자에 대해서 엄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당연히 취득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뭐 그 정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만 하나 풀어본다면 3번 가볼까요? 민법상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어음 보증인에도 인정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어음 채무자는 거의 합동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환음의 발행, 인수, 배서, 보증을 한 자는 소진에 대해서 합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공동보증과 다르게 보증인 상환의 분별의 이익도 없고 최고 검색 항변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존까지 이번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